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는데 가을 바람이 판이 불어오면 마당에 뒹구는 낙엽 소리만이 그 집의 정막을 채우곤 했습니다. 본래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김진사댁이었으나 주인 어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젊은 마님 혼자서 그 넓은 집을 지키게 되니 집안 곳곳에는 서글픈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 그림자가 마당 끝까지 길게 들이우면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 집을 바라보았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조차 어쩐지 힘없이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쓸쓸한 집에는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은 둥글럽적하여 누가 보아도 순박해 보이는 머슴 달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남들이 보면 바보라 할 만큼 실실 웃기를 잘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사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놀려대도 달구는 화를 내기는커녕 주머니에 넣어둔 삶은 감자 하나를 꺼내어 아이 손에 쥐어주며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달구를 보며 덩치값도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지만 달구는 세상의 흉흉한 소리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그저 빗자루 하나를 들고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어느 날 늦가을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나뭇가지가 요란하게 흔들리던 오후였습니다. 달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 한가운데서 쌀이비로 낙엽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빗질 소리가 어찌나 일정하고 차분한지 마치 흔들리는 집안의 기운을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안채마루에는 소복을 입은 젊은 마님이 근심 어린 얼굴로 먼 산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마님의 고운 이마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한숨을 내쉴 때마다 그 소리가 마당을 쓰는 달구의 귀에 콕콕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달구는 빗질을 잠시 멈추고 주인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하고 다시 묵묵히 땅만 바라보며 빗질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먼 친척벌 되는 최참봉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턱 밑까지 차오른 최참봉은 김진사가 세상을 뜨자마자 이 집과 논밭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혼자 집을 지키면 집안이 망한다는 둥,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친척이 맡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수시로 사람을 보내 마님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참봉의 신부가 고약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워낙 세도가 등등하고 성질이 불같은 양반이라 누구 하나 나서서 마님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저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최참봉 집에서 보낸 하인 하나가 대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어와 마당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그 하인은 거드름을 피우며 마루에 앉아있는 마님을 향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이번 달 안으로 집문서를 정리하러 직접 오실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라는 정갈이었습니다. 마님은 그 무례한 태도에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양반가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돌아가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당에 침을 깬 뱉더니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달구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쏘아보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대문을 나갔습니다. 하인이 돌아가고 난 뒤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마님은 참았던 눈물을 삼키느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참모가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와 마님의 손을 잡고 위로했지만 이미 기울어가는 집안의 운명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구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말 없이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지만 그의 빗질은 아까보다 훨씬 더 힘이 들어가 흙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났습니다.
바보라 불리는 달구였지만 주인이 당하는 모욕과 집안에 닥쳐온 위기를 모를 리 없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졌고 하늘에는 차가운 달 하나가 덩그러니 떠올라 기와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마당 청소를 마치고 사랑채 아궁이에 불을 지피러 갔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비록 글을 배우지 못해 까막눈이었고 남들처럼 유창하게 말을 할 줄도 몰랐지만 땅을 일구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밝은 귀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찾아온 하인의 거만한 태도, 뒤에 숨겨진 최참봉의 시커먼 속내를 본능적으로 느꼈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모시는 마님이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참모 아주머니가 식은 밥 한 덩이를 들고 나와 달구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주인 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 늑대 같은 인간들이 들이닥치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달구의 어깨를 툭 치며 너는 속도 없느냐. 집안이 이 꼴이 되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주머니가 건네준 밥덩이를 입안 가득 우겨넣고는 밥을 먹어야 힘을 쓰고 힘을 써야 집을 지키지요. 하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참모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달구의 듬직한 등판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마님이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지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리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구는 사랑방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쏘시개를 밀어 넣으며 마치 자신이 이 집의 마지막 온기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도 된 양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마당에서 보았던 마님의 슬픈 눈빛과 최참봉 하인의 비웃음이 겹쳐지며 지울 수 없는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물을 탐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벌써 최참봉이 김진사 댁을 차지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마님이 불쌍해서 어쩌나 혀를 찾고 어떤 이는 최참봉의 기세가 대단하니 이번에는 정말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물동이를 이고 가면서도 김진사 댁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지만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아 궁금증만 더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남의 집일이 아니라 마을의 큰 어른이었던 김진사의 흔적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달구는 뒷산에 올라가 갑감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게 가득 나무를 싣고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던 달구는 길가에 핀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눕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억새를 보며 달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눕는 게 지는 게 아니여 버티는 게 이기는 거요. 그는 마치 자신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지게 멜빵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매고 마을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지게 위에 나무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구는 마당 한 구석에 나무를 부려놓고 도끼를 들어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쩍쩍 하고 나무 쪼개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자 집안에 꽉 차 있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루에 나와 앉아 있던 마님은 달구가 장작 패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없어 보이는 저 머슴의 단순한 몸짓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문득 달구가 단순히 밥만 축내는 바보가 아니라 이 넓은 집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대문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 참모 아주머니는 사색이 되어 안채로 뛰어들어갔고 마당에 있던 개들이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도끼질을 멈추고 땀을 쓱 닦으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쓴 최참봉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고 그 뒤로 험상님께 생긴 하인들과 콧대 높은 선비 몇 명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평화롭던 닭장에 살쾡이가 들이닥친 것처럼 집안을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최참봉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주인을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자가 감히 어른이 오셨는데 마중도 나오지 않느냐며 호통을 치는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루 끝에 나서자 최참봉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내려왔으니 이 집안을 다스릴 지혜가 있는지 시험해 보겠노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뒤에 선 선비들은 부채를 펼쳐들고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고 하인들은 마당을 점령한 듯 거들먹거렸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달구는 도끼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마치 장승처럼 우두커니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달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석에 있는 덩치 큰 바보 머슴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구의 눈은 평소의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참봉이 내뱉는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있었고 굵은 손마디는 도끼자루를 부서져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폭풍 앞에서 바보 달구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과 그 일행이 사랑방을 차지하고 앉아 고요하던 김진사댁은 순식간에 시전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제 집 안방인 양 윗목과 아랫목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잡았으며 흙투성이 신발을 제대로 털지도 않고 마루에 올려놓아 정갈하던 집안을 단번에 어지럽혔습니다. 최참봉은 호랑이 가죽이 깔린 보료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부채로 바닥을 탁탁 치며 안채를 향해 술상을 내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곁에 앉은 선비들은 집안에 가구며 걸려있는 족자들을 훑어보며 주인이 없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혀를 차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바뀐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참모 아주머니가 분을 참지 못해 부직갱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나 마님의 간곡한 눈빛에 어쩔 수 없이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행여나 저들이 트집을 잡을까봐 광에 아껴두었던 귀한 청주를 꺼내고 정성스레 안주를 담았지만 마음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험악한 사내들을 상대해야 하는 두려움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웃음소리에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술상이 사랑방으로 들어가자 사내들은 체면도 없이 달려들어 술잔을 기울였고 안주를 집어먹으며 쩝쩝거리는 소리가 방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한 선비가 술잔을 높이 들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하기를 술맛은 좋은데 따르는 이가 없으니 흥이 나지 않는다고 거들먹거렸습니다. 그 말에 다른 선비들이 와하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최참봉은 한술 더 떠서 과부집 술맛이라 그런지 짠맛이 난다며 입방아를 대섰습니다.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참모는
기가 막혀 부엌문 뒤에서 눈물을 훔쳤고 마님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문 밖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술기운이 적당히 오르자 최참봉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밖에서 시중을 들던 마님을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렀습니다. 마님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자 최참봉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김진사가 생전에 자신에게 빚을 졌다는 둥, 집안의 기운이 쇠하여 자신이 맡아주지 않으면 조만간 폐가가 될 것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집을 거저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내기를 통해 자격을 시험해보고자 하니 억울해하지 말라고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참봉이 제안한 내기란 바로 수수께끼 풀기였는데 이는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들의 유의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마님을 되려주려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선비들이 한양에서도 이름난 문장가들이니 이들이 내는 문제를 마님이 마치지 못하면 집문서와 전답을 모두 내놓고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만약 마님이 이긴다면 다시는 이 집을 넘보지 않고 물러가겠지만 여자의 얕은 지혜로 어찌 대장부들의 학식을 당해내겠느냐며 미리부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이것이 함정임을 알았지만 힘없는 여인으로서 그들의 강압적인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함께 온 선비들은 각자 자신이 읽은 고서들을 들먹이며 어려운 한자어와 고사성어를 섞어가며 마님의 길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마님이 알아듣지 못할 난해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렸고 마님을 향해 동정하는 척하며 무식함을 조롱했습니다. 이 집안에 남자가 있었다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죽은 김진사를 들먹이는 폐륜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그들의 말장난에 정신이 아득해져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바닥 무늬만 세고 있었습니다. 사랑방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답답해져 숨조차 쉬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달구는 도끼를 내려놓고 사랑방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글을 모르고 셈도 서툴렀지만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동물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기만만이 가득 차 있었고 아무런 죄 없는 마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비열함이 느껴졌습니다. 달구는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 힘이 얼마나 셌던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인 두툼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오늘 밤 마님이 쫓겨나고 이 집은 늑대 소굴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달구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묵직한 발걸음으로 사랑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집신에는 밭에서 묻어온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옷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모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다 달구를 보고 깜짝 놀라 옷자락을 잡으며 말렸지만 달구는 빙긋 웃으며 아주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걱정 마시라요. 밥값은 해야지요. 하고 중얼거리는 달구의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함과는 달리 묘하게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마루 위로 올라가 쿵쿵 소리를 내며 사랑방 문 앞에 섰습니다. 사랑방 안에서 희희낙낙하던 최참봉과 선비들은 갑작스러운 발소리에 놀라 대화를 멈추고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그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문틀에 머리가 닿을 듯 큰 덩치의 달구가 흙투성이 발로 문지방을 밟고 서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방 안에 거만하던 공기가 일순간 멈추는 듯했고 선비들은 부채로 코를 막으며 저 더러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찬봉은 얼굴을 붉히며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고 하인들에게 고함쳤지만 달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 한가운데로 성큼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엉덩이 밑으로 고운 보료가 뭉개지고 흙이 떨어졌지만 달구는 태연하게 실실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가 듣자 하니 재미난 놀이를 한다길래 구경 좀 하러 왔구만요. 이 집 머슴도 집안 식구인데 껴주시면 안 됩니까요? 하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마님은 너무 놀라 달구를 쳐다보았고 최찬봉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듯 뻐끔거렸습니다. 천한 머슴 놈이 양반들의 자리에 끼어들려 하다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례였습니다. 선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자가 부채를 접어 달구를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여기가 감히 내 놈 같은 무지렁이가 들어올 자리인 줄 아느냐. 당장 나가서 곤장을 맞기 전에 썩 꺼지거라 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긁적긁적 머리를 긁으며 아이고 선비님. 글 꽤나 읽으신 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내기는 공평해야 하는 법인데 우리 마님 혼자서 저 많은 어르신을 상대하는 건 누가 봐도 불공평하지 않소 하고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의 말은 투박했으나 틀린 구석이 없어 선비들은 순간 말문이 막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최찬봉은 분노를 사기며 달구를 노려보았지만 문득 교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마님 혼자 상대하나 저 바보 머슴이 끼나 결과는 뻔할 것이고 오히려 무식한 머슴이 나서서 망신을 당하면 마님을 굴복시키기가 더 쉬울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는 생색을 내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찬봉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선비들을 진정시켰고 그래 좋다. 내 놈이 주인을 대신해서 개망신을 당하고 싶다면 기꺼이 끼워주마 하고 허락했습니다. 마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달구를 말리려 했지만 달구는 마님을 향해 찡긋 윙크를 한번 보내고는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바보라고만 생각했던 달구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진지함과 듬직함을 발견한 마님은 왠지 모르게 그를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달구는 다시 최찬봉을 향해 돌아앉으며 대신 조건이 있구만요. 만약 우리가 이기면 어르신들은 2번 다시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오늘 먹은 술값까지 2배로 내고 가셔야 합니다요. 하고 당돌하게 제안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코웃음을 쳤고 선비들은 배를 잡고 구르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달구는 흔들림 없이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지식이라는 것이 종이 위에 적힌 죽은 글자들에 불과하다면 자신의 지혜는 흙에서 배우고 바람에서 익힌 살아있는 이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비들은 저 무식한 머슴이 글자나 알겠냐며 한자 책을 펴들고 킥킥거렸지만 달구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들의 허영심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랑방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오만한 지식과 투박한 지혜가 맞부딪히는 격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찬봉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첫 번째 문제를 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렵고 현란한 수수께끼를 골라 저 거만한 머슴의 길을 단번에 꺾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깥 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세차게 흔들었고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달구는 무릎 위에 2 손을 가지런히 올리고 마치 훈장님 말씀을 듣는 학동처럼 눈을 반짝이며 최찬봉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드디어 김진사 댁의 운명을 건수 수수께끼 대결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방의 팽팽한 긴장감은 마치 화살이 시위를 떠나기 직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은 최찬봉 옆에 앉은 가늘고 긴 수염을 가진 선비에게 쏠렸습니다.
그 선비는 마을에서도 글 꽤나 읽었다고 자부하는 이 진사였는데 그는 거만하게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부채를 대략 펼치며 달구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훈장이라도 된 듯 목소리를 깔고 천한 머슴이 감히 양반들의 놀이에 끼어들었으니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님은 가슴을 졸이며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문틈으로 엿보던 찬모와 하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진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거드름을 피우며 고서에 나오는 난해한 문장들을 섞어가며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것은 형체가 없으나 천리를 가고 입이 없으나 온갖 소리를 내며 손이 없으나 아름드리 나무를 흔든다. 보이지 않으나 살을 애는 듯하고 잡을 수 없으나 분명히 그곳에 있다. 옛 성현들은 이것을 두고 천지의 호흡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무엇인지 내 놈이 알 리가 있겠느냐. 선비의 말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듣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내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동료 선비들의 감탄 어린 눈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그 난해한 설명을 듣고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더니 콧구멍을 후비며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선비들은 킬킬거리며 역시 무식한 놈이 무슨 수로 답을 알겠느냐며 비웃음을 흘렸고 최참봉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마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달구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달구는 그저 희죽희죽 웃으며 보료 위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신욕을 할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달구의 패배로 기정사실화되는 듯했고 선비들은 이제 그만 항복하고 나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달구가 입안에 든 과자를 꿀꺽 삼키더니 무릎을 탁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잠시 졸았구만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 그거 우리 밭에 매일 오는 놈 아니요? 제가 밭 갈 때 땀 좀 식히라고 불어주면 고마운 놈이고 겨울에 문풍지 뚫고 들어오면 미운 놈이지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모자를 휙 채가서 저 멀리 나무 꼭대기에 걸어놓는 그 장난꾸러기 바로 바람 아닙니까요? 달구의 대답은 투박하기 그지없었지만 정곡을 정확히 찌르는 정답이었습니다. 달구의 입에서 정답이 나오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술잔을 기울이던 최참봉은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습니다. 문제를 낸 이 진사는 얼굴이 벌개져서 부채질을 해대며 그것은 우연히 마친 것이다.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격이지. 하며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고, 선비님들은 바람을 책으로만 배우셨나 보네. 바람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 쌩쌩 불고 있구만요.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말에 마님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릴 뻔했고 부엌에서 듣고 있던 하인들은 통쾌함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참봉은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고 다른 선비에게 눈짓하여 더 어려운 문제를 내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번에는 뚱뚱하고 눈이 작은 박생원이 나서서 농사짓는 머슴 따위는 절대 알 수 없는 우주의 이치에 관한 문제를 냈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이는 사람의 일생을 비유한 깊은 뜻이 담긴 문제이니라. 박생원은 이 유명한 수수께끼를 머슴이 알 리가 없다고 확신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문제는 서당 아이들도 아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일부러 한자어를 섞어 어렵게 포장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달구는 이번에도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고, 발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3개가 되는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요? 도깨비도 아니고 원. 달구의 연기에 선비들은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 그럼 그렇지 내 놈이 어찌 알겠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곧이어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우리 옆집 개똥이 녀석 이야기 같구만요. 갓난쟁이 때는 기어 다니느라 손발 다 쓰니 4발이고 지금은 뛰어다니니 2발이고 나중에 꼬부랑 할아버지 되면 지팡이 짚어야 하니 3발 아니요? 바로 사람 아닙니까? 2번째 문제마저 달구가 가볍게 맞춰버리자 선비들의 표정은 흙빛이 되었고 사랑방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참봉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달구를 노려보았고 선비들은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바보인 척하면서 속에는 능구렁이가 들어앉았구나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달구는 그런 그들을 향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된 것 같은데 문제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요? 제가 머리는 나빠도 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어서 말입니다. 최참봉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내기의 규칙상 달구의 차례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오냐 내 놈이 낸다는 문제가 뻔하겠지만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우리 같은 학식 높은 사람들이 못 맞힐 리가 있겠느냐 하며 허락했습니다. 선비들도 긴장한 기색을 감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달구는 자세를 고쳐 앉고 진지하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여 방 안의 사람들이 저절로 침을 꿀꺽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겁지만 또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무거워서 장정 10명이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데 어떤 때는 너무 가벼워서 깃털처럼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이것 하나를 채우기엔 턱없이 좁고 바늘구멍 같은 곳에도 이것은 넉넉히 들어갑니다. 어르신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달구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문제를 들은 선비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으나 곧 그 의미를 곱씹으며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기 위해 속삭였습니다. 무겁고도 가벼운 것이라. 혹시 구름이 아닐까? 물을 머금으면 무겁고 흩어지면 가볍지 않느냐? 한 선비가 의견을 내자 다른 선비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지. 구름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지는 못하지. 혹시 물이 아닐까? 배를 띄우니 무겁고 증발하면 가벼우니 말일세. 그러나 그 답들도 달구의 설명인 집을 채우기엔 좁다는 말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비들의 토론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말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는 그림자라고 주장했고 박생호는 숨이라고 우겼습니다. 이 무식한 사람아, 그림자가 어떻게 무겁단 말인가? 자네야말로 숨이 어떻게 집을 채운단 말인가? 그들은 고상한 체면도 잊은 채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은 점점 짧아져 가고 창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지는데 방 안에서는 답을 찾지 못한 지식인들의 아귀다툼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참봉은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고작 머슴의 수수께끼 하나에 쩔쩔매며 추태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채로 바닥을 치며 조용히들 하시오. 어서 답을 내놓으란 말이오.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자존심 대결로 번진 선비들의 싸움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이 바닥났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어려운 한자어와 철학적 논리를 끌어다 붙이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개미들이 먹이를 두고 싸우는 것을 구경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탐욕의 눈이 멀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양반들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은 방문 밖에서 그 소란을 들으며 처음으로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바보라고 무시당하던 달구가 저 거만한 양반들을 말 한마디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모습은 그 어떤 명장수보다 듬직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다투던 선비들 중 한 명이 결국 참지 못하고 달구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고얀 놈.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는 답이 없는 게 분명하다. 우리를 놀리려고 지어낸 헛소리가 아니더냐. 그러자 다른 선비들도 합세하여 맞다. 세상에 그런 물건이 어디 있단 말이냐. 무겁고도 가볍다니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라며 달구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는 대신 문제를 낸 달구를 사기꾼으로 몰아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달구는 그들의 비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촛불에 비쳐 벽면을 가득 채우자 선비들은 기에 눌려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달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너무 멀리서 찾고 계신 겁니다요. 정답은 아주 가까이에 어쩌면 어르신들 뱃속에 이미 꽉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구의 말은 뼈가 있었고 그 순간 방 안에는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듯한 서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기나긴 밤의 승부가 결판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침묵은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무거웠고 식은땀을 흘리는 선비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간신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 미소는 비웃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을 바라보는 부처의 그것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달구가 입을 열어 정답을 말하자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구석구석에 있는 먼지까지도 깨울 만큼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답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요. 욕심이 가득 차면 천하를 다 주어도 모자라니 집채보다 크지만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으니 이 얼마나 묘합니까? 달구는 말을 이어가며 최참봉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죄를 지으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발걸음도 떼기 힘들지만 비우고 베풀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놈의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세상에서 이보다 더 요상한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달구의 설명은 꾸밈이 없고 투박했으나 그 속에 담긴 이치는 서책 수천 권을 읽은 것보다 더 깊고 날카로워 듣는 이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들은 마치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글 공부한답시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녔으나 정작 까막눈 머슴이 깨우친 마음의 이치 하나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부끄러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개중에는 감탄을 금치 못해 무릎을 치는 이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자신들의 무식이 탄로난 것이 분하여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최참봉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달구의 말이 자신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에 반박할 말조차 찾지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한 선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런 시골 구석에서 머슴놈에게 훈계나 듣고 있다니. 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나 봐라.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화를 내는 척하며 도망칠 구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갓을 삐딱하게 쓰고 허둥지둥 방문을 나서자 나머지 선비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가세, 술맛 다 떨어졌네. 하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호랑이를 만난 토끼떼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꼴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루 밑에서는 신발을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밀치고 당기다가 남의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뛰어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갓이 벗겨져 굴러가는 것도 모르고 맨상투 바람으로 대문 밖으로 내달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점잖은 체하던 양반들의 위신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흑발 자국과 비겁한 뒷모습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최참봉은 혼자 남아보려 했으나 이미 기세가 꺾인 채 달구의 듬직한 등판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참봉도 슬금슬금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며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는 듯 문지방을 넘으며 두고 보자. 내 오늘은 운이 없어 물러가지만 이대로 끝난 줄 알지 마라 하고 고래고래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아 마치 겁먹은 개가 짖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달구는 그저 묵묵히 앉아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최참봉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쾅 하고 문이 닫히며 집안에는 다시금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불청객들이 모두 사라지자 부엌에 숨죽이고 있던 참모와 하인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랑방으로 달려가 달구를 퇴가래라도 칠기세로 애워싸고 아이고 달구야 네가 우리 집을 살렸다. 그 똑똑한 양반들이 쥐구멍을 찾느라 혼이 났네 그려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달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아이고 뭘요 그냥 밥값 한 것뿐인데요. 배고픈데 남은 술상이나 좀 주시지요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었고 며칠 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말끔히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은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와 달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양반과 머슴의 법도도 잊은 채 달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밤 조상님 뵐 면목도 없이 쫓겨났을 걸세. 자네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이 집안의 기둥이네. 마님의 진심 어린 말에 달구의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님, 저는 그저 마님께서 편히 주무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어느 때보다 힘차게 연기가 피어올랐고 안채와 사랑채에는 밝은 불이 켜졌습니다. 달구는 승리의 기쁨에 취할 법도 했지만 여느 때처럼 사랑방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달구는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바보라 손가락질하지만 진짜 바보는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저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하고 가벼운 마음을 느끼며 집단 위에 몸을 뉘고는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늦가을이 가고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가 닥쳐왔지만 김진사 댁만큼은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참봉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달구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아무도 김진사 댁을 얕잡아 보거나 넘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달구의 지혜를 빌리고자 떡이나 과일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고 그때마다 달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나누어 먹을 뿐 대가를 바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님 또한 달구를 더 이상 아랫사람으로만 대하지 않고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든든한 의지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서 탐스러운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초가지붕과 기와지붕을 하얗게 덮었고 더러운 세상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 온 마을을 순백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달구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습, 습 하는 빗자루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달구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쓸며 길을 내었고 그 길은 마치
이 집안의 앞날이 훤히 트일 것임을 예고하는 듯 반듯하게 뻗어나갔습니다. 달구가 마당 청소를 거의 마칠 즈음 안채 문이 열리고 마님이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동지 팥죽이었는데 붉은 팥죽 위에는 새알심이 동동 떠 있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달구를 불렀습니다. 달구야, 이리 와서 좀 쉬었다 하게. 밤새 눈이 많이 왔는데 춥지 않은가? 뜨끈한 팥죽 한 그릇 먹고 몸 좀 녹이게나. 마님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도 녹일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달구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마루에 걸터 앉아 마님이 건네준 팥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그릇의 온기가 꽁꽁 손을 녹여주었고 달콤하고 구수한 팥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달구가 후후 불어가며 팥죽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지난날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은 그런 달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네 덕분에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하네.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 집을 잘 부탁하네. 하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달구는 입가에 묻은 팥죽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이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튼튼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요? 서로 아끼고 믿어주는 마음 말입니다. 그게 있는 한 늑대 같은 놈들이 100명, 1000명이 와도 끄떡없을 겁니다요. 달구의 말에 마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주인과 머슴이라는 벽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깊은 신뢰와 정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은 계속해서 내려 마당에 빗질 자국을 다시 덮어주었고 세상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김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눈부신 금빛 가루를 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착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바보 머슴 달구와 지혜로운 마님은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이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 이야기는 눈송이처럼 포근하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쌓여갔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달구의 따뜻한 팥죽 한 그릇과 같은 평안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밤, 무거운 걱정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편히 주무세요.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내일은 또 다른 밝은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